안녕하세요. 네. 손해사정사 2차 과목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를 강의를 맡고 있는 윤석열 강사입니다. 너무 논란이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제 개인적인 기준치에서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고 아마 수험생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례 위주의 문제가 아닌 약술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열심히 사례 공부를 하셨던 수험생분들은 우리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좀 맞은 시험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 약술 문제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약관이나 사례 문제를 다 약술로도 할 수 있다라고 누차 강조했었고, 약술 문제가 논란이 되는 아무도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풀어가겠지만 제가 모의고사 때 강조했었던 문제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놨던 문제들도 있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던 자동차 보험 시험은 어떤 이제 또 폭풍이 있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점수는 또 후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경험상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 쓰면 점수를 다 높게 줄 수 없잖아요. 이게 결국 상대평가니까 상대하계적으로 이렇게 좀 조율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자동차 보험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도 잘 쓰신 분들은 당연히 점수 잘 주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려웠을 때 점수가 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쉽게 문제가 출제될 때는 또 오히려 점수를 조금 좀 타이트하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결과는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예상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내용들을 알차게 적었느냐가 판가름이 날 거고, 목차, 그리고 또 이게 생각지 못했던 특이한 답안들, 특이하다는 게 아니죠. 중요하게 생각되는 꼭 언급해야 될 것들을 잘 언급하신 분들이 점수를 잘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논란이 제일 됐던 1번 문제고, 보통 우리 1번 문제는 다 사례 문제가 나왔잖아요. 30, 40점짜리의 사례 문제가 주어지고, 그게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어려웠고 힘든 문제였는데, 이번에 사례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수차례 강조했었던 문제고, 모의고사 3회 3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이렇게 되면 25점짜리 분량은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해 나갈 때 문제를 간단하게 10점, 15점짜리 문제로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충실히 써야 되거든요. 25점짜리 배점이니까. 점수 배점이 높잖아요. 그럼 적어도 뭐 한 3장, 2장 반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럼 2장 반 정도를 쓰려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자, 우리 자배법, 민법 맨날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요? 법률상 책임, 여러분들 사례 문제에서 민법상 책임, 법률상 책임, 자배법 책임, 민법상 책임을 늘 따졌잖아요. 그 따진 게 뭔지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문제였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목차 구성을 해야 되냐. 25점짜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동차 보험, 모든 손해사정사 2차 시험, 서술형 시험은 목차를 정말 잘 써야 돼요. 요거 1번 문제는 그렇게 구성을 잘 해야 했던 문제라고 생각돼요. 첫 번째, 자배법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해야겠죠. 자, 자배법 제3조의 규정들을 둬야 돼요. 3조. 자배법 3조가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운행자 책임이잖아. 자, 운행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 자배법상 책임, 즉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 이게 운행자 책임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타인이 사상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 자배법상 책임을 진다라는 운행자 책임에 대한 규정을 써주시고, 그리고 운행자 책임을 면해지는 운행자 책임의 면책 사유. 이런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지지 않더라. 그걸 제가 그래서 약술 문제를 쓸 때뿐만 아니라 사례 문제 쓸 때도 요걸 언급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죠. 탑승자, 비탑승자. 그거 생각하시고 답안 쓰신 분들은 여기서 점수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운행자 책임만 쓴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뭐 기본 점수밖에 못 받겠죠. 자, 그러면 자배법 3조의 책임을 그러면 더 나열해서 쓴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조를 쫙 풀어가지고 운행자가 자회보상의 책임인 주체는 운행자다. 그리고
타인이 사상해야 된다. 은행으로, 자동차의 은행으로, 요런 것까지 다 풀어가지고 쓰신 분들은 더 좋겠지만, 그렇게 쓰면 이거 3-4장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써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면책사에 2개가 있죠. 승객의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 비승객의 경우를 구분해서 작성하셔야 됐을 거예요. 그럼 승객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없으면 물어줘야 되고, 비승객은 3면책 요건들을 요한다라는 문구들을 써줘야 될 거. 자, 2번 민법상의 책임도 언급해야죠. 민법상의 책임은 민법 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당연히 쓰면 좋고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고의, 그죠? 과실이 있어야 할 것, 책임 능력, 위법성,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라는 문구를 다 써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756조를 써주면 좋은데, 이게 사용자 책임이잖아요. 이것까지는 굳이 안 써도 민법상의 책임, 결국 요게 핵심이죠. 민법상의 책임은.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나열해도 좋겠지만 저는 요거만 써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 요건들은 좀 자세하게 기술하면 좋죠. 25점짜리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모범 답안에다가도 안내했지만 한 15점짜리 문제만 줬어도 좋았을 텐데 너무 큰 문제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논해줘야 될 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 민법과 자백법 비교, 여기가 핵심이지 사실은. 제가 만약 100점을 준다 그러면 여기 2개에서 한 10점 주고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한 15점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 여기 15점, 10점일 수도 있고. 어쨌건 부분 점수 체킹을 할 거라고요. 자, 비교도 목차화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일단 첫 번째 가장 비교되는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비교되는 기준이 뭐예요? 자백법하고 민법의 첫 번째. 책임의 주체가 일단 나뉘잖아요. 책임의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민법은 가해자, 불법 행위자고 자백법은 운행자라는 특별한 개념들이 생기잖아요. 책임의 주체. 자, 두 번째. 입증 책임도 굉장히 다르죠.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자백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라 그래가지고 운행자가 운행자 책임을 면해야 하는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손해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요. 책임주의는 아까 얘기했듯 과실책임주의와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예요. 조건부는 뭐예요? 일정하게 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주의는 아니란 얘기죠. 적용 대상, 민법과 자백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적용, 대인은 대상이 들어가는 거고 대물은 자백법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적이죠. 그죠? 민법은 범위가 좀 더 넓고 통상에서는 더 넓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죠. 피해자 보호. 결국 어떤 게 피해자 보호에 유리해요? 자백법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백법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다. 결국 이 태동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법상의 책임이 생겨났는데 민법상의 책임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동차 사고들 때문에 자동차 보험, 자백법이 생겨난 거잖아요. 기본 강의 시간 때 제일 첫 시간에 공부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준비하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 순서도 중요하죠. 적용 순서. 당연히 자백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 왜? 이게 특별법이니까. 이렇게 기술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겁니다. 대비 많이 하셨을 거고 몰랐어도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약관상 책임, 법률상 책임을 설명하면서 제일 앞에 내용 설명했던 거잖아요.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1번 문제. 자, 2번. 자, 자동차보험 제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약관상 유의사항을 기술하시오. 자, 직접 청구권. 이건 2차 과목 공부하신 분들은 직접 청구권이 뭔지 안다고요. 자, 자백법에도 직접 청구권을 두고 있고요. 직접 청구권은 어디서 두고 있냐? 상법에 직접 청구권을 두고 있어요. 책임보험. 그럼 책임보험이 뭔데?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이잖아요. 매상 책임보험에서는 직접 청구권을 다 두고 있어요. 상법에도 그렇고. 그럼 자백법에도 직접 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상법 724조와 자백법에서는 10조의 이 직접 청구권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요. 직접 청구권이 뭔데요, 그러면? 돈 요구하는 거 먼저. 누가? 피해자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구조를 이해해야죠. 배상 책임보험 자체는 피해자가 있고요.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하면 가해자. 이 가해자는 누가 될까요? 이 물어줄 사람이 되겠지. 운행자 또는 운전자가 될 거고. 얘가 얘한테 물어주고요. 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보험의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보험자가 이렇게 주거든요. 책임 면탈형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쩐 이 구조인데 지금 피해자가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험자한테. 그럼 직접 청구할 때 이때 유의사항 직접 청구권만 적어도 사실은 기본적인 점수는 받을 거고 유의사항은 약관에 두고 있는 건데 이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강희치한테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일단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부분들이지 충분히. 그럼 직접 청구권에 의의 쓰고 손해배상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법률 규정은 상법과 자회법에 두고 있다. 그럼 법적 성질 이게 뭐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본다. 요 정도 언급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준 모험당한처럼 다 적상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써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쓰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요 내용들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게 언급해도 됩니다. 직접 청구권이 뭐고 법률 규정에 두고 있고 상법에도 두고 있고 자회법에도 두고 있고 그리고 이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본다. 근데 보험자가 항변할 수 있는 항변권도 있다. 항변권이라는 건 뭐예요? 가해자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항변하는 거예요. 너 과실 있지? 나 그럼 너 과실 적용할 거야. 네가 직접 청구해도 이런 거. 너 호의동승, 뭐 과실, 너 가해자가 갖고 있는 항변을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그 항변권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중복될 때는 뭐가 우선한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 그 내용만 적어주시고 청구 절차나 유의사항들은 이거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요걸 강의한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저 또한 그리고 실무자에게 그냥 유리했을 수도 있지만 내용들을 보면 뭐 이 부분들은 누구도 못 썼을 거니까 잘 쓴 분들은 점수를 좀 받으실 거고 직접 청구권에 대한 내용들은 누구나 다 기술을 잘했을 거예요. 그죠? 청구 절차 나와 있는 약관상의 내용들인데요. 뭐 중요한 문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금 지급 기일 언제까지 지급 기일 해야 되고 한도 이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한도 이상으로 줄 수 없는 거 그리고 정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이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 요 중에만 한 두세 개 정도만 적으셔도 점수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지를 해야죠. 직접 청구가 있을 때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자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들. 요 문제는 사실은 직접 청구권뿐만 아니라 이 유의사항 때문에 요번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이거 뭐야 라고 했다면 요 유의사항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아주 벗어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3번.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면책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완전 그대로 나왔죠. 모의고사 3회 2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요거는 제가 다른 학원들 모험 답안도 조금 봤는데요. 저희 학원 모험 답안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상운송 면책을 다 면책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면책 약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면책 약관은 결국 뭐예요? 약관 개정됐잖아요. 그죠? 개정된 것도 쓰고 그럼 개정된 거에 대한 개정 취지도 물론 써야 되겠지만 개정돼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어떤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진 않았더라고요. 저만 유의사항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학원 수강생들은. 자, 그러면 유상운송 면책은 뭐예요? 일단 유상운송이 뭐예요? 돈 내고 유상한 경우엔 돈 안 주겠다는 거죠. 면책시키겠다는 거예요. 대인배상 2를. 왜? 위험률이 다르니까. 유상운송이 뭔데요? 돈 내고 원래 돈 받고 하면 안 되는데 나 그냥 나 출퇴근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뭐 쿠팡을 하든 내가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돈 받고 태우고 이런 유상성을 갖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유상운송 면책 약관을 설명할 때 유상운송 면책 약관의 요건 유상성, 반복성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언급하면 15년 내에 다 못 쓰니까 여기서 딱딱 언급해야 될 건 유상운송 면책이 뭐고 면책 약관 규정을 써야죠. 약관 규정 면책시킬 수 있는 뭐 요건을 간단하게 쓴다면 그냥 유상성 뭐 또는 반복성 이 정도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외 규정이 이게 중요하지. 예외. 사실 요거 물어본 거거든요. 어떤 거죠 예외가? 첫 번째 장기 임대차. 이거 목차화해서 제가 꼭 쓰라고 말했던 두 번째 이 개정된 거잖아. 출퇴근 중 사고에 있어서 유상운송 면책시키지 않겠다거든요. 자, 출퇴근들 여러분 어떻게 뭐 카풀. 자, 카풀할 때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태워주지 않잖아요. 사람 도 이상 돈 좀 받잖아요. 그럼 반복적으로 그 카풀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유상운송인데 그런 경우에 유상운송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약관으로 명문 규정화 시킨 거죠.
요거 써야 되는 거였고, 점수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듯 이걸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거 어떻게 유의사항들을 검토해야 되는지를 쓰면 사실 더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 이거 그럼 출퇴근 중 시간을 어떻게 적용할 거야? 응? 출퇴근 중 언제가 지금 출퇴근 중 시간의 약관의 기준과 그 기간 시간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또 카풀은 어떻게 어떤 경우 유의사항 외부 출장의 경우 그다음에 카풀의 운행 경로 이런 거 제가 모범 답안에도 적어놨지만 이거 모의고사 때도 그대로 적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 꼭 체크해서 쓰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플러스 점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상한 문제였죠. 사실 이건 너무나 약술 아니면 뭐 사례가 나왔다면 사례로 이걸 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약술로 나왔고 충분히 우리가 대비하고 쓸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양도의 시점과 효과, 이 양도의 시점, 피보험자동차 예전에 교체, 양도, 이건 기본 강의 시간 때 많이 강조하면서 풀었던 문제죠. 자,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이 양도는 사례로도 제가 풀었던 거고, 우리가 기본만 이해하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기본이 뭐였는데요? 양도는 어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피보험자동차가 바뀌는 거잖아, 그죠?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주인이 바뀌는 건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설명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위험이 일단 바뀌잖아요, 양도. 그러면 보험 계약이 양도하고 계약법을 공부하는 기초적인 거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보험 계약 관계가 그냥 승계되지 않아요. 왜?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위험성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율을 산정할 때 나이로 보고요, 그죠? 직업, 뭐, 나이를 일단 제일 먼저 따지잖아요. 어떤 21세 한정, 뭐, 이렇게 드는 이유는 나이에 따라 사고의 위험률이 다르다. 그러면 주인, 즉, 차주가 바뀐다는 건 위험률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위험률이 변하니까 당연히 이때 보험자는 뭘 두고 있냐면 승인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보험자가 승인해야 된다. 그 전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질문이 양도의 의의와 양도의 의의와 시점, 그럼 언제 양도가 넘어갔는지에 대한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3개를 규정하면 돼요. 첫 번째, 양도는 아까 얘기했듯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물건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양도는 약관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양도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승계된다? 보험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승계가 된다. 요 규정들을 써주면 되고요. 그 뒤에 규정들을 다 쓰면 좋고 못 써도 돼요. 약관 규정에 어떻게 돼 있다? 보험계약자, 김용피보험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보험자가 승인할 때 승계된다. 양도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그럼 두 번째 쓸 게 양도의 성립 시점. 요거 얘기했던 언제 양도가 되냐? 보험자는 언제 양도가 되는지 이걸 물어봤으니까 꼭 써야겠죠. 운행지배가 상실될 때 양도가 됐다라고 봐요. 판례도. 그건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제가 설명했었죠. 양도가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도가 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렇게 있는데 요 시점에서 양도인이 완벽하게 매매 계약을 이루어지고 매매 계약 그리고 운행 이 차량이 인도되고 또 그리고 계약, 운행, 그 다음 서류 이전하고 제일 중요한 거 잔금이 완료될 때 완벽한 양도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이 완벽한 양도가 이루어질 때 운행 지배가 상실 또는 운행 지배가 저는 단절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운행 지배가 단절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다 완성되면 어떤 사람이 양도인이 그때부터 양수인만 운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양도인에 대한 부분들은 운행 지배가 상실된 시점을 양도의 성립 시점으로 본다. 그리고 요런 경우가 운행 지배가 단절됐다라고 본다라고 써주면 좋죠. 이해가시죠? 그럼 결국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이건 어렵지 않죠. 사례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요. 양도하고 뭐 이런 경우에 양도가 운행 지배가 단절됐다라고 본다. 그래서 양도인은 이 경우에 양도가 넘어갔고 그걸 운행 지배가 상실된 시점을 양도가 완벽하게 넘어간 걸로 본다. 라고 이렇게 작성하시고. 효과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따지면 되죠. 양도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험자는 양도 이후에 책임은 보상 책임지지 않죠. 일단 왜?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니까. 그죠?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아요. 왜? 보험자가 승인을 해야 양도 오케이 해야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양도인이 승인하기 전에는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아요. 승계되면 승인하면 그때는 책임 당연히 지겠지. 그 대신 하나 또 써줘야 될 게
이제 의무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써주면 좋죠. 보험자의 승인과 함께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은 넘어간다. 요거까지 언급해 주신 분들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었던 3, 4번 문제들은 충분히 쓸 수 있었어요. 이거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 너무 약술만 나와가지고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쓴 분과 뭐 잘하는 분들이 잘 붙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가볍게 공부하신 분들도 쓸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기술직 종사자와 현역병 군복무 해당자의 현실소득의 상각 방법과 취업 가능 일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것도 뭐 거의 그대로 출제됐죠. 현역병 개정된 거잖아요. 지금 현행 약관이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기술직 종사자는 재작년인가에 개정이 한번 됐어요. 그 내용들을 쓰라는 거예요. 기술직 종사자는 기본 강의 시간 때 제가 설명했죠. 어떤 사람들, 기술자들, 용접공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득을 그냥 용접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약관에 어떻게 산정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기술직 종사자들은 약관 규정에 사고 발생 직전 1년간 기술직 종사에 종사하였음을 관련 서류로 입증한 경우에 기술직 종사자를 인정하고, 이 사람들의 현실소득의 산정 기준은 통계 작성 승인 기간에서 공표한 노임에 해당 직종 임금과 급여, 사업, 소득, 기타 유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그중 많은 금액을 현실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요. 현역병에 대한 내용들은 개정됐잖아요. 이거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였어요. 이건 현역병들의 소득 산정 방법은 병역 복무자, 즉 병역 복무 예정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직업군인은 아니에요. 직업군인은 급여소득자니까 제외하고, 병역법에 따른 자녀 복무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인정하고, 병역법에 따른 내용들은 요러요러하다. 이런 건 안 써도 돼 사실. 그럼 현역병 복무 예정자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대로 하고, 또 중요한 거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월 현실소득액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월 현실소득액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여기서 군 기간 동안에 군 기간 복무자에 대해서 생활비 공제 예외 규정들을 두고 있으니 요거는 꼭 체크하라라고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나왔고 그걸 적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가능 연한도 제가 마지막 우리 그 단기 특강 마지막 문제 때 취업 가능 연한에 대한 문제를 냈었는데, 취업 가능 연한의 문제들도 개정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였고, 약관에 있는 내용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62세 이상에 대한 취업 가능 연한, 그리고 취업 가능 연한은 65세로 본다라는 내용, 19세부터 65세로 본다라는 내용과 취업 가능 연한을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62세 이상의 경우에 대한 내용들과 외국인의 경우엔 취업 가능 연한을 어떻게 두고 있다라는 문구만 써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5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채점자라면 그렇게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줬을 겁니다. 현역병, 기술직 종사자는 뭐 의 정도만 쓰셔도 됐을 거고, 취업 가능 연한하고 현역병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기술했다면 이 문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문제였고 타당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약술로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도 누구나 예측했으니까 또 많이들 잘 쓰셨을 것 같아서 점수를 받으려면 이런 거죠. 누구나 다 잘 쓰면 다 점수 잘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 점수가 다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조금 짜게 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시험엔 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개정된 내용들을 잘 반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 요거는 또 이제 교수님들마다, 학생들마다 또 어떤 학원에서 수업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사례라면 사례죠.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사례 면부책 사례가 나온 게 아니에요. 면부책 사례라는 건 이게 보험사가 돈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에 대한 결정, 즉 부책이니 면책이니를 따지는 문제가 아닌 돈을 줘요. 얼마 줄 건지에 대한 걸 그냥 물어본 건데 사례화 시킨 거죠. 제가 이런 문제들은 단기 집중 문제에서도 제가 그 장애 진단서만 냈던 문제도 이거와 유사한 문제고요. 그리고 1번 단기 집중 2번 문제, 2회 문제 다 비슷했던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산 문제를 푸는 거. 그러니까 대인 배상 얼마, 자기 신체 사고 얼마 이렇게 여지껏 나왔던 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항목들을 따져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 보험금을 구분해야 했던 문제고. 그리고 여기엔 또 유사한 이게 또 함정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임플란트 비용 이런 거 아주 좋은 문제였죠. 개정됐잖아요.
임플란트 비용 물어주는 거, 그죠? 그리고 통원비 물어주는 거. 그리고 입원 간병비도 적용시켜야 되는 거, 그리고 위자료도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풀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20년 9월 9일 보행자 A는 도로횡단 중 B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다. 보행자의 과실 50, 이거 중요하죠. 자, 일단 50%, 모든 손해에서 50%를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는 사고 당시에 48세 여자아이였다. 여자다. 자, 보험 계약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 요거 계약 기간이 나왔다는 건 6월 이후에 개정되어 있던 개정 약관들을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럼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A는 불안정성 척추골절로 40일 동안 입원했는데 40일 동안 입원했는데 1인 1명을 인정해야 됐고, 잠깐만, 뒤에 문제가 뒤에 나와 있네. 자, 1일 인정해야 됐고, 치아가 이렇게 다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어요. 그럼 그 뒤에를 보면 이 사람의 손해액의 기초 사항들이 나오죠. 자, 손해액 사항을 보니 5급 위자료 5급이에요. 5급에 해당. 아까 불안정성 골절이 5급이거든요. 자, 그럼 5급이면 일단 입원 간병비의 대상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따져봐야지. 부상.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구할 때는 일단 하나씩 다 해보면 돼요. 부상. 치료비. 부상 항목도 뭐 있나요? 휴업손해. 또 뭐 있어요? 입원 간병비, 통원비. 근데 여기서는 치료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직접 임플란트 비용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직불치료비야, 직불치료비. 누가 부담한 거예요? 피해자가 부담했잖아요, 직접. 그죠? 그리고 요 치료비의 항목에 넣어도 되지만, 요 항목을 구분할 수도 있겠죠. 병원비와 이 치료비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직불치료비 항목으로 따로 빼주는 것도 좋은 목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노동력 상실률은 20개월 이후 지금 후유장애 보험금 때 구하고, 일단 부상치료비부터. 치료비가 얼마 나왔어요? 460만원. 그리고 휴업손해는 얼마래요? 350만원. 입원 간병비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일용근로자 임금이 10만원이에요. 그럼 일용근로자 임금이 10만원일 때 5급의 입원 간병비는 며칠이에요? 아, 이거 좋은 문제였어요. 15일치를 주고하는 거예요. 그럼 입원 간병비는 10만원에 15일이니까 150만원. 통원비는 총 몇 번 갔대요? 통원비는 이 앞에 나와 있나? 자, 통원은 50일을 갔네. 50일을 갔으니까 8,000원에 50일 얼마예요? 40만원. 그죠? 그리고 직불치료비 얼마? 300만원. 누가 낸 거예요? 이건 피해자가 직접 낸 거잖아요. 이건 2인. 그럼 요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예요? 500. 그죠? 1,300만원이에요. 자, 1,300만원인데 얼마 과실이 있다고 했어요? 0.5 과실이니까 부상보험금으로 총 지급될 보험금은 650만원이에요. 그런데 650만원인데 약관에 이런 규정이 있죠. 치료비 들어간 거, 입원 간병비 들어간 거, 요거 치료비 입원 간병비는 전액 지급한다. 이거 전액 지급한다고 해도, 잘 봐요. 전액 지급한다고 해도 요거 두 개 하면 450 넘어가요, 이 한도를. 그래도 일단 이걸 지급한다 해도요,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치료비로 상계해요. 이게 다 나은 거, 충당금액에서 공제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해도 돼요. 650 해놓고. 일단 치료비는 내가 내지 않았잖아. 내가 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부상, 후유장애는 두 개 있죠. 위자료. 자, 여기에서 부상 위자료도 75만원인데 이건 왜 공제됐냐면 후유장애보험금과 부상부 후유장애보험금과 위자료와 부상보험금 위자료가 중복될 경우에 후유장애보험금 위자료를 산정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로 일단 정하는데 부상 위자료가 더 클 경우에는 그 부상 위자료를 후유장애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후유장애 위자료가 크기 때문에 후유장애 위자료를 그냥 인정하면 돼요. 후유장애 위자료 얼마예요? 200만원이에요. 그죠? 200. 그 다음에 상실수익액 구해야죠. 상실수익액은 이 사람 월 현실소득액이 얼마예요? 300만원. 300만원에 곱하기 장애율이 0.3 곱하기 20 더하기 30. 요건 뭐냐? 20일 이후에 줬고 그리고 20일 이후에 지급한 날로부터 130일에 라이프리치 개수가 산정되어 있으니 이걸 더하면 150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하면 90 곱하기 150 하면 얼마예요? 90.
곱하기 150. 나와있나? 1억 3,700. 근데 이게 다 아니죠. 과실 얼마? 0.5 하면. 그러면 얼마야? 6,000. 6, 28, 850. 그죠? 6,850. 요거도 과실 50% 해야죠. 0.5. 그러면 100. 두 개 더하면 6,000. 이게 750이네. 1200. 1700에 나누기 2하면 850 맞네. 그러면 6950. 6950에 요거를 더하면 이게 3700이 아니네. 그죠? 이게 1억 3500이네요. 그죠? 이게 200을 더한 게 아니고 여기다 하면 안 되지. 그냥 할 걸. 자, 이거 90. 그죠? 그리고 이게 150. 이거 하면 얼마예요? 90. 9 하면 1억 3,500이 되네. 1억 355. 1억 3,500에 요거 200 더하면 1억 3,700이 되고, 이거를 50% 하니까 0.5 하면 6,850이 되는 거지. 이게 뭐? 후유장애 보험금. 좋은 문제였어요. 이게 후유장애 보험금이고,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지, 합산하면. 이거 더하면 6,850. 더하면 7,500이 되는데, 실제 이 사람의 계산식은 7,500이 맞아요. 7,500이 맞는데, 얘한테 지급된 금액이 얼마야? 이걸 빼야지. 치료비를 누가 낸 거예요? 직접 냈잖아요. 보험사가. 따라서 이거 치료비 상계라고 보통 표현하죠. 460만 원을 공제하면 이거 얼마예요? 7,040만 원이 환자에게 지급되겠죠. 7,500이라 적어도 되고, 이거 치료비까지 상계해가지고 보험회사는 병원에 46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거는 7,04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좋은 문제였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요거 다 틀렸을 거예요. 일정 부분. 요 개통원비를 빼먹었거나, 입원 간병비를 그냥 500으로 다 산정했거나, 요 치료비 상계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게 직접 직불 치료비도 뭐 틀렸을 수도 있고, 요거는 맞았을 거예요. 대부분. 요 위자료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실수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 보인다. 그럼 간혹 있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출제에 취업했다면 요 부분을 좀 구분해가지고 점수를 줄 것 같은데, 일정 부분 뭐 계산 문제로 딱 떨어지고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으니까 여기서 아예 부분 점수를 안 줘버리면, 그냥 틀렸다고 해서 제로로 점수를 체크한다 그러면 그런 변수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래대로라면 조금 일정 부분 후유장애 보험금, 부상보험금을 일정 부분은 그래도 부분 점수를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채점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건 올해 안에 너무 공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시험 문제가 사례 문제가 좀 나왔으면 조금 변별력 있게 여러분들의 좀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됐을 텐데, 약술 문제 어떤가 하나 안 좋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좋은 문제들이었고요. 뭐 출제자가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사례 문제가 여기서 한두 문제를 빼고 사례 문제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올해 시험이었습니다. 어쨌건 이페스 손사에서 자동차 보험 저랑 같이 한 해 동안 공부하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영상은 혹시 뭐 기존 수강생이 들을 수도 있고 새로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제가 다 풀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 다 기본 강의 시간에 전부 다 훑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기본 강의만 충실히 들었어도 다 쓸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사례 문제는 별개의 다 사례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강조했었어요. 사례 속에서 약술이 나오고 약술도 사례화 시킬 수 있는 거다. 이 부분들을 잘 유기화 시켜야 되고, 그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하고 달달 문제를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했던 이유가 이번 시험에도 분명히 나타난 거죠. 충분히 사례 위주의 공부를 준비하신 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이었어요. 물론 약술 위주로 준비만 했던 분들은 또 쓸 수 있는 문제였지만,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너무나 쉬운 약술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내년 시험이 2021년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를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들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기본 수업 방식 포맷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약술 시험 문제 자체는 저는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산 문제도 곳곳에 함정을 심어뒀지만 못 풀 문제들이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사례 문제가 없었던 게 계속 얘기하지만 아쉽고, 내년에는 사례 문제가 조금 변별력 있게라도 좀 출제됐으면 좋겠고요. 혹 기회가 되면 또 내년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자동차 보험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